외교 통일 안보에 종착역은 없다. 아, 정말 얼마만이니까 종착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정말 이른 아침에. 지금 저희는 국회의원회관 김종대 의원실에 나와 있는데요. 새벽부터 정말 저희 스태프들하고 방송 카메라 설치하느라 죽는 줄 알았어요. 아니 땀을 뻘뻘 흘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날도 추운데. 글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자 우선 그 정말 오랜만에 출연해주신 정의당 김종대 의원님 뜨거운 연대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진짜 오랜만에 시청자분들께 오랜만에 청취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뵙습니다. 박근혜를 퇴진시키느라고 좀 바빠서 자주 나오진 못합니다만은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빨리 퇴진시키고 내년에 민주정부에서 살맛나게 살아보자. 그때는 매주 나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 전까지는 조금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전까지는 조금만 참아달라 말씀 주셨습니다. 대신에 그 김종대 의원님의 빈자리를 김창수 원장님이 꼼꼼하게 메꿔주고 계세요. 코리아연구원 김창수 원장님 어떠세요? 네, 그래가지고 종창 브라더스인데 종 없이 창 혼자 하느라고 등골 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래서 하여튼 버티느라. 네, 보니까 박근혜 퇴진하기 위해서 그래서 안 나왔다 그러니까 또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요. 안 나와도 돼 그러면은 퇴진 시켜야 대신에 퇴진만 안 시켜봐. 죽었어. 자, 저희가 오늘 이렇게 긴급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정말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 벌어졌죠. 미국에서 제45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드디어 당선이 됐습니다. 멘붕이라고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우선 세계는 브렉시트보다 더 놀랍다 이런 평가를 내놓기도 합니다. 우선 누가 먼저 말씀하실까요? 김종대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김종대 의원님부터. 시청자 여러분 누구든지 어제 좀 이상한 사람이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됐다고는 다 느끼실 거예요. 드디어 혼이 비정상인 또 한 명의 지도자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그 한 임기 기간에 이제 트럼프, 박근혜, 아베 3자의 동북아 조합이 이루어졌는데 이건 거의 예술적 경지라고 할 만한 혐오의 경연장이 시작이 됐다. 도대체 교양과 염치라고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어떤 세 명의 지도자가 이렇게 딱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시기가 언제 또 있었는가? 그런 점에서 이제 한미일 이 지도자들의 어떤 정상 체제라는 거는 거의 경악할 결과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하여간에 참으로 이렇게 얼굴 뵙기도 참 민망하고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모이는 것 자체도 거의 막장 드라마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세 명의 정상 체제가 확립됐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앞으로 좀 긴장감을 갖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이건 경악 그 자체다. 경악 그 자체다. 경악 그 자체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김창수 원장님 힐러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월요일 날. 그 며칠 전이었죠 바로. 선거인 바로 며칠 전에 힐러리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물론 그때 박근혜 이야기 하니라고 최순실 이야기 하니라고 상세하게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은 그때 상세하게 이야기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상세하게 틀렸을 테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잠깐 말씀드렸던 거는 이른바 이제 미국의 동부 경합주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트럼프가 다 먹어야지 이기는 거거든요. 미국은 이제 간접 선거이기 때문에 선거인단을 다 먹어야 되는데 근데 설마 다 먹을 줄 몰랐죠. 근데 뚜껑 걸리니까 먼저 플로리다부터.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사실 좀 불길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그 다음에 이제 펜실베니아, 점점 이렇게 트럼프가 다 장악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보면서 우리 김종대 의원님께서 혼이 비정상인 또 한 명의 대통령이 큰 바다 건너에서 태어났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한미동맹은 참으로 끈끈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미동맹이 끈끈하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혼이 비정상적인 사람이 국제적인 망신을
홀로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쓰러워서. 그렇지. 안쓰러워서. 한미동맹 끈끈하기 때문에 망신 한국만 혼자 당하지 말아라. 미국도 같이 당해줘야겠다. 역시 혈맹인가 그럼 봐. 고투게더 한미동맹 같이 갑시다. 그걸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혐오의 동맹이 현재 드디어 바야흐로 개막이 됐는데 네. 이건 어떤 이데올로기나 정파적 관점으로도 해석이 안 되는 그야말로 엽기 동맹이다. 또 혐오의 동맹이다. 네. 그런 만큼 그 앞으로 전개되는 그 주변 정세가 네. 참으로 걱정스럽다. 이제 막 가는 세상 아니냐 이거. 네. 이쯤 되면 막가지 하는 거다. 그런데 이제 뭐 동아시아 정세 이렇게 살펴보면은 네. 예전에 이제 우리들은 김종대 의원님이나 저나 다 유신 세대니까 그렇죠. 유신 소년들. 유신 소년들이니까 우리가 유신을 보내면서 또 뭐 쓰레기차 보내니까 문자가 온다고. 네, 똥차. 네. 그랬더니 또 전두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두환이 있었지.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는 레이건이 등장했어요. 네. 미국의 레이건. 그리고 일본에서는 나카소네. 그리고 영국에서는 대처.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른바 신자유주의니 뭐 세계안이 해가지고 오늘날 나타나는 양극화가 시작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의 혼이 비정상적인 그 대통령하고 당시에 뭐 광주 시민들을 학살하고 등장한 전두환 대통령하고는 좀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국가를 개판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런 네. 점에서는 네. 비슷한데요. 레이건하고 그 트럼프하고도 둘 다 저질 삼류 엔터테이너 출신이다. 이런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은 네. 그래도 레이건은 말은 품격 있게 하는 그런 보수 대통령이어가지고 네. 미국 국민들이 오늘날에도 보수 대통령으로서 레이건을 나름대로 존경하거든요. 그래서 네. 좀 품격에 있어서의 수준 차이가 나요. 그리고 이제 또 당시에는 레이건하고 나카소네하고 네. 또 전두환하고 끈끈한 한미일 삼각동맹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주로 군사동맹 중심으로 네. 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우리 김정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 했죠? 무슨 뭐 혐오의 동맹, 엽기 동맹. 엽기 동맹으로 가는데 여기서 조금 다른 거는 그 당시에 이제 낙하소년 같은 경우는 레이건하고 찰떡궁합이었는데 지금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일본의 아베하고 네. 지금 트럼프하고는 찰떡궁합 안 할 것 같아요. 아니 저기는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이 먼저다 할 네. 테고 아베도 그럴 것 같아. 재팬 퍼스트 두고 봐야겠어요. 이거 야, 이게 뭐 아무래도 지금 일본이 가장 긴장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사실 일본과 걸려 있는 그 전략적 의제들, 네. 뭐 환태평양 경제 공동체 문제 같은 경우 네. 대표적으로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다음에 미국이 그 돈 들여서 아시아에 군사력 투입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부 일본이 사활을 걸고 있는 지금 일본의 핵심 전략을 다 건드리고 있어요. 그러는 김에 이제 사드도 철회해주면 더 좋고. 사드까지. 그런데 미사일 방어 안 하겠다는 얘기도 했었어요. MD 안 하겠다. 그런 얘기도 이게 했었습니다. 다 돈이 안 되나? 그 돈 사람 들여서 왜 기업가가 하냐, 그런 돈 거. 들여서 왜 하냐? 예. 돈을 안 쓰겠다는 얘기고 네, 네. 그런가 하면은 이 트럼프의 기행 중에서 매우 의미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네. 그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미국의 농구 선수 로드맨을 기억하십니까? 그 로드맨이 트럼프 친구예요. 오, 프렌드예요? 그래서 약간 좀 혼이 비정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로드맨이 김정은하고 자주 만났거든. 그래서 내가 북한 가보니까 야 김정은 걔 괜찮은 애야. 아니 걔하고 햄버거도 먹고 이래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트럼프한테. 그러니까 트럼프가 나 김정은하고 햄버거 먹겠다. 처음엔 이러다가 이제 주변에서 하도 비난이 쏟아지니까 아니 만나긴 만나는데 내가 가진 않고 김정은이 미국에 오면 만나겠다. 요렇게 말을 또 바꿨는데 그것도 사실 대단한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김정은, 로드맨, 트럼프 이 조합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것도 아주 그 재밌는 대목이에요. 셋이 앉아서 햄버거 먹으면서 북핵 얘기하면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제 재밌는데 우리가 네. 또 트럼프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가장 쉽게 꼽을 수 있는 거는 막말. 네. 그 다음에는 또 좌충우돌. 네. 이랬다 저랬다. 그 다음에는 또 말바꾸기. 완전히 말바꾸기도 선수니까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그냥 막 쏟아낸 거예요. 네. 뭐 김정은하고 만나봐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역대
미국의 대통령들이 대통령 선거 과정 속에서 네. 또 나름대로 파격적인 제안을 공약 과정 속에서 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뭐 공약은 공약이다 이렇게 또 그쳐버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마 트럼프가 그렇게 김정은 만나겠다. 뭐 내가 가서 못 만나면 뭐 오면 되지 이런 말 하는 걸 가지고 네.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런 또 미국의 그 관료 시스템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관료 시스템은 그 트럼프의 인수위 기간 동안에 네. 어떻게 이 비정상적인 트럼프의 혼을 제대로 잡아줄 것인가 이런데 혼신의 힘을 다 기울일 텐데요. 예. 과연 트럼프가 그 관료들에 의해서 비정상적인 혼이 단기간에 잡혀질 정도일까? 그것도 저는 못 믿겠어요. 아니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미동맹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임기를 다 못 채울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미국 4년 중임제인데 중간에 물러나라 이런 요구가 분명히 국민들한테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이렇게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타이트하게 딱 9시에 끝내야 돼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이게 보면 지금 그 유럽에서 시작된 반세계화 물결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 보면은 백인 남성, 저학력 백인 남성이 압도적으로 지지해서 포퓰리스트인 트럼프를 당선시켰다. 이제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를테면은 그 뭐 그리스의 시리자 치프라스 총리, 그리고 스페인 포데모스의 이글리시아스. 그 사람 잘생기긴 했어. 거기는 좌파들이잖아요. 네, 거기는 좌파들이고 이게 필리핀의 두테르테. 그리고 또 이제 트럼프까지 이게 좀 맥락은 조금 다른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못 살겠다 갈아보자 엎어보자 이런 물결들이 좀 반영된 그러니까 이게 뭐 극단화돼서 뭐 미국이나 필리핀 이런 데는 좀 우파적 경향으로 또 이제 남유럽은 좌파적 경향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좀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최근에 장기간 지속된 불황에서 이제 세계가 이제 불안의 시대로 접어들었죠. 네. 그러면서 어떤 저성장의 기조 속에서 이제 21세기 초에 우리 그 세계 시민들이 느끼는 그 불안과 동요의 정서에 다분히 편승하다 보니까 하나의 리액션, 즉 하나의 반동으로서 기존의 어떤 출구가 없는 이런 어떤 국제 금융 질서 체계에 대해 일단 도전이 시작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은 사실은 어떤 그 감성적 충동이지 새로운 질서를 지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시대는 흔들리고 있는데 새로운 질서는 안 보이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이게 위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질서가 아닌 다른 어떤 형태의 새로운 질서는 오지 않은 가운데서 일단 구질서에 대한 저항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특별한 방향성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가 지금 남의 걱정할 때냐? 그러니까요. 내 앞가림이나 나 잘해. 이런 식의 어떤 그 흐름이란 말이죠. 그것이 어떤 정치적인 변동을 일견 불러오는 것 같고 또 교양이나 염치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는 이상한 지도자들을 많이 탄생시키는 그러니까요. 이상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러나 곧 한번 조정을 거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큰 어떤 하나의 지금 뭐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는 새로운 어떤 시대의 문턱에 와 있고 또 이런 조정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속한 세계가 어떤 세계냐 이런 부분에 대한 자성과 통찰이 이제 어떤 지식 사회로부터 또 시민 사회로부터 나오는 뭐 4차 시민 운동의 시대가 생기는 것인지 이런 점에서 하나의 어떤 우리가 모종의 변곡점에 와 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21세기 초반 리더십이 되게 독특하게 막 형성이 되고 있어서 이 혼돈의 시대를 우리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팟짱 그 애청자분들께서는 저희들과 함께 이 시대를 잘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불안의 시대에 자존감에 대한 갈망이 지도자 선택에 어떤 그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대부분의 그 브렉시트라든가 아까 거명하신 지도자들의 선택 과정을 보면은 우리는 누구인가? 어디로 가고 있나?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면서 다소 마음에는 안 들지만은 우리라는 나라는 어떤 인식을 강하게 심어준 인물들이 대부분 당선이 된다. 결국 자존감의 위기와 그것을 충족시키려는 욕망의 결과가 정치화됐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남유럽의 좌파 파퓰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예를 들면은 주요 타격 방향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타방. 주요 타격 갑자기 제가 방향. 오늘 오는데 그 생각이 80년대 났어요. 언어. 예. 그래서 남유럽의 좌파 포퓰리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주타방을 제대로 잡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 네. 빈부격차 그렇습니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 양극화, 빈부격차 시작되는 거는 이제 80년대 초반에 네. 이른바 이제 영국에서는 대처리즘, 네. 미국에서는 레이건이즘, 그래서 이제 신자유주의가 시작되면서부터 이른바 오늘날의 양극화가 출발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남유럽의 신좌파들은 그런 방향을 잘 잡아나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 이른바 세계적인 파퓰리즘 시대에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세계적인 파퓰리즘의 대세는 우파 파퓰리즘이죠. 그리고 그 우파 파퓰리즘은 이미 유럽에서 그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유럽 각국에 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파퓰리즘 정당들이 지금 득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흐름에 똑같이 트럼프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은 조금 후진적인 파퓰리즘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아까 김종대 의원이 한 번에 또 정화 과정이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이미 우리가 프랑스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프랑스는 국민전선에 르펜이라고 있지 그래요, 않습니까? 르펜. 아버지 르펜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딸 르펜이 국민전선을 지금 거의 뭐 제1당 정도로 지금 네.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진보당과 일종의 보수당이 연합해가지고 견제하지 않으면은 네.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결선 투표에서 양 진보 보수 연합해서 이 구구당을 견제하는 이겨버렸잖아요. 연합해야지 네. 이기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까지 된 거는 아버지 르펜은 그냥 막말했어요. 네. 트럼프하고 똑같았잖아요. 똑같다기보다는 맞아요. 비슷했죠. 예. 근데 이게 이제 김준대 의원님 말씀대로 유럽은 이미 그 포퓰리즘을 겪으면서 이렇게 막말로 하면 안 되겠구나, 막가파로 하면 안 되겠구나, 막장 드라마 하면 안 네. 되겠구나 해서 네. 파퓰리즘이 조금 더 세련된 형태로 진화하는 상태입니다. 예. 근데 이제 미국은 네. 그게 막 이제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와 같은 네.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를 미국 정치가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그런 파퓰리즘 시대에 이제 다른 한편으로 정통 사회주의 국가였던 소련과 중국과 북한을 개성하는 이 리더십은 또 일종의 어떤 그거를 이제 뭐 스트롱 리더십이라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자신들의 국가적 어떤 반향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물불을 안 가리는 네. 그러니까 돌파형 리더십들 그러니까 푸틴이라든가 네. 또는 시진핑이라든가 또는 김정은이라든가 이렇게 그래서 일종의 이런 자본주의 국가들에서의 어떤 대중 추수적인 그런 어떤 그 우파형 파퓰리즘 리더십이라면은 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완전히 그 스트롱 리더십이 지금 현재 혼재되는 상태인데 네. 이게 과연 이제 잘못하면은 또 충돌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인기 영합주의로 가야 된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자국 우선주의로 가야 된다는 것이 양 진영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 리더십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이 잘못하면 또 충돌할 수지도 없지 않아 있어 그러니까요. 보입니다. 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저희가 봐야 되는데 그동안 사실 한국의 정서라는 게 뭐 아메리칸 드림 하면서 미국 추종 세력이 되게 많고 외교부만 하더라도 북미국을 거쳐야 엘리트고 그 밖에는 안 된다 뭐 이런 건데 경우에 따라서 꼭 우리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시대의 새로운 형태의 외교나 또 한반도 운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새로운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그러니까 기회가 올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긍정적으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벌써 20분이 지나서 세계의 정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기회에 또 다루도록 하고 자 과연 트럼프 당선이 국내의 외교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특히 이제 남북관계 이렇게 막혀 있고 또 한미동맹 문제는 또 어떻게 될지 이걸 좀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종대 의원님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어제 뭐 청와대에서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가 열리긴 했는데 그 회의 아무리 많이 하셔봤자 하나도 안 들어요. 안 들어오더라고요. 예, 저기 그다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선 우리 헌정 체제가 지금 비정상이에요. 맞아요. 지금 국무총리가 3명입니다. 자 보십시오, 황교안 국무총리. 그렇죠. 이거는 분명히 식물 국무총리인데 아직 나가라 소리를 안 했어. 그러니까 오도가도 나가라고는 못해. 했는데 저기 법적으로 국무총리 황교안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뭐 나간다고 했는데 자기가 또 취소하고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임식도 못하고. 맞아. 그다음에 새로운 총리 김병준이 있는데 아직 법적인 절차를 밟지도 않았어. 네. 금융연수원 맨날 출근해. 출근 매세 맨날 출근해. 네. 그러니까 출근만 해. 여기 두 번째 총리가 있어. 네. 여기까지 다 박근혜 대통령이 만든 총리인데 그렇죠. 이 사람들에게 이런 방구 한마디 상의도 없이 박근혜가 또 얘기했잖아. 정세균 의장을 찾아와. 네. 그래가지고 총리를 추천해달래요. 그러면은 이걸 최소한 여기까지 올 때는 그러면 저 김병준 총리 내정자한테 나는 당신을 내정했으나 이게 정치 사정이 좀 안 돼서 내가 정세균 의장 찾아가 이렇게 얘기 좀 해보겠다. 알려는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누군가가 전화. 근데 몰랐대. 몰랐대. 그러면 총리가 몇 명이냐고. 제1총리 황교안, 제2총리 김병준, 그다음에 제3 미지의 총리가 있는데 요건 결정이 안 되니까 이제 한 10여 명이 쏟아져 나와 또. 그러니까 아니 박지원 의원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총리 후보만 지금 한 200명 된다고. 그러니까 아니 이게 도대체 이 내각을 통할하는 자가 누군가 이러는데 대통령은 거의 뭐 식물 대통령이 됐고 이러는 가운데서 이 우리의 외교 안보 같은 경우는 지금 한마디로 마비 상태다. 네. 거의 올스톱, 거의 무정부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 에이펙 회의도 불참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이제 못 가는 걸로 했는데 이거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달에 한중일 정상회의 이것도 사실은 어려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고개 들고 밖에 나돌아다니질 못하는데 어떡하면 좋아. 이게 안 되는데 아니 무슨 외교가 있고 무슨 안보가 있냐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뭐 하는지 총리가 누군지도 모르는 나라인데 엉망이야. 미국은 이번 이제 선거에서 오늘 신문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뭐 성난 백인 저학력층들이 반란을 켰다 그랬는데 저소득 저학력. 이제 백인 이제 이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용어로 말씀드리자면은 미국은 그냥 잔디의 정치를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잔디의 정치. 잔디? 예. 어떤 말인가요? 그 말은 저 지금 국회의사당 앞에 잔디 많잖아요. 잔디밭 네네. 없잖아요. 그러면 김종대 의원이 예를 들면은 정치를 안 하고 잔디밭에 가서 계속 잔디만 깎고 있어봐요. 그 뭐 보고도 안 받고 공부도 안 하고 신문도 안 보고 가서 계속 잔디 깎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김종대 의원의 머릿속에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김종대 의원이 그럴 리는 없지만은 미안합니다. 잔디 정치 아니에요? 잔디 정치 아니에요, 김종대 의원은. 근데 이제 미국의 이른바 이제 그 백인들 뭐 저학력 저소득층이라 그러지만 우리보다 다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집 한 채씩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앞에는 또 집 앞에 잔디가 더 넓게 잔디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뭐 자기 뭐 잡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또 퇴근해가지고 또 토요일 일요일 날 하루 종일 잔디 깎는 일로 바빠요. 그러니까 생각할 틈이 없는 거예요. 책을 읽을 시간도 없고 신문 볼 시간도 없고 잔디만 깎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미국의 백인들이 미국의 3억 2천만 인구 중에서 백인 60%가 넘습니다. 약 1억 9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들이 볼 때 이제 불안한 거예요. 어떤 게 불안하냐면 일단 자기들이 소득을 중국이나 인도나 한국이 자기네들의 소득을 자기네들 일자리를 뺏어간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기 멕시코에서 넘어온 히스패닉들이 또 자기네들의 일자리를 뺏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가만히 보니까 흑인이 대통령이 됐어요. 미국은 여전히 백인이 인구의 60%가 넘는 그런 나라인데 흑인이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근데 또 가만히 보니까 이대로 나가다가는 여자가 또 대통령이 될 것 같아. 이것도 내가 참을 수 없어. 그리고 또 가만히 보니까 오바마 정부 때 그 뭐 동성 결혼 이런 것도 허락을 해주고 이걸 가만히 놔두면은 이제 여자가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더 지나면은 게이가 대통령이 될 것 같아. 이 백인들이 그러니까 연구를 하지 않고 잔디의 정치만 하다 보니까 잔디 깎는 일만 하다 보니까 불안감, 이 미국의 사회 문화, 사회 경제적인 조건들이 좋아지지 않는 상태 속에서 불안감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파고든 사람이 트럼프였거든요. 그 트럼프가 막 막말하고 선동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한미 관계라든가 동아시아 정세는 트럼프는
그런 사람들을 자기 지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잖아요. 일단 눈에 보여주는 것들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라든가 중국에 대해서 뭔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백인 저학력 저소득층들이 피부로 네. 눈으로 이렇게 보거나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뭔가 어떤 조치들을 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장 이게 우려되는 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한미 FTA 재협상, 물론 이제 나프타도 뭐 다시 한다 그러고 뭐 저기 앞서 말씀하신 환태평양 경제 공동체도 이제 없던 일로 하자고 그러고 그러니까 뭐 이런 아주 그냥 경제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일단 수출 손실이 269억 달러가 예상이 되고 일자리는 뭐 24만 개가 없어질 예정이다. 뭐 이런 이제 분석들이 이제 벌써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한미 동맹은 어떻게 될까? 뭐 우리 정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트럼프한테 축전도 보내고 또 뭐 당선을 축하한다고 인사도 하고 또 우리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유지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 아직 답이 없어. 이쪽에서는 막 보내는데 저쪽에서 아직 답이 없어요. 아니, 그리고 트럼프가 마지막 말이 그거였잖아요. 여자 대통령의 끝을 보려면 한국을 봐라. 만날까? 어떡할까? 큰일 아니 났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답변 보내면은 네. 뭐라고 하나요? 그 샤머니즘 정부하고 네. 서로 교류하는 것 같아가지고 트럼프도 쪽팔려서 안 보내는 거 아닌가요 혹시? 어떡하면 좋아. 그 한미 동맹 먼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일단은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 동맹 유지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동맹의 비용이 가파르게 증가할 겁니다. 이 지금까지 우리가 사실은 한미 동맹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이라 그러지만 만만치 않은 비용을 지불해 왔어요. 근데 저는 국내 언론에 지금 오역이 되고 있는 대목이 하나가 있다고 보는 것이 자, 트럼프가 되면은 방위비 분담금을 재협상하자고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대폭 늘리지 않으면 주한미군 빼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월세 올려주지 않으면 집주인이 방빼하듯이 저기 돈 왕창 주지 한국이 주지 않으면 주한미군 빼겠다 이 얘기인데 근데 이거는 오역입니다. 왜 오역이냐면은 그 트럼프가 매년 1조 원 정도 우리나라가 지급하는 방위비 분담금에 그렇게 목을 맺겠느냐 몇 푼 된다고 미국 대통령이 나서서 트럼프가 이야기하고 싶은 진정한 것은 방위비 분담이 아니라 방위 분담입니다. 방위? 저기 방위비 분담이 아니라 방위 비자 분담. 빼고 그건 뭐냐 여기서 얘기하는 방위는 6개월 방위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디펜스 영어로 이걸 얘기하는 것이지. 난 발음 안 좋아. 그런데 이건 뭐냐면은 앞으로 미국에 의존하던 영역을 한국 스스로 알아서 해라. 그러려면 첫 번째 관건이 뭐냐면 한국의 국방비를 늘리라는 거예요. 니네 산업국가고 잘 사는 나라가 왜 국방비 이거밖에 안 쓰고 미국한테 프리라이딩 무임승차하냐 이거지. 그럼 얼마를 한국 보고 국방비를 늘리라는 얘기냐? 이건 미국이 줄곧 그 제시해온 선이 있어요. GDP의 4%. 미국이 GDP의 4%를 국방비로 쓰는데 한국이 2.6%밖에 안 돼. 그걸 4%까지는 올리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전임 정부부터 계속 해왔는데 이 요구를 강하게 들이댄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4%면은 올해 국방 예산이 40조인데 이게 2.6% GDP라면 4%라면 약 70%의 국방비를 증액해야 돼요. 그러면은 저기 대략 현재 40조의 국방비를 68조 원 가량으로 늘려야 됩니다. 68조 원 규모로. 그 정도는 써야 페어한 거 아니냐. 그래서 한국 보고 크레이지 미쳤다고 한 뜻은 이 1조 원에서 1조 원 더 내놓으란 얘기가 아니라 한 30조 정도 더 한국이 국방비 늘리라 이 소리를 한 거예요. 이 소리를. 니네 맨날 북한 핵 문제 어렵다 그러고 남북 관계 어렵다면서 왜 우리한테 의존해? 니들 일은 니들이 알아서 해.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30조 내야 그 정도는 서로 공평한 부담이 되는 거고 그거 아니면 뭐냐? 그럼 한국이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새누리당의 이제 그 저 핵무장을 하자는 세력의 공명을 일으킬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저 이런 트럼프가 등장을 했는데 우리도 살 길 찾아야 된다. 이러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또 이제 핵무장 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여론을 확산시키는 예기치 않은 또 결과가 빚어질 것이고 네. 그런 만큼 이제 그 동맹에 대한 어떤 기존의 동맹 논리에 대해서는 상당한 도전이 있을 것이다. 결코 순탄하게 갈 것 같지가 않다는 네. 거예요. 학자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한미동맹의 구조조정이 올 것이다. 새로운 한미동맹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트럼프가 뭐 핵무장 하려면 해라 니네 찬성한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한 국내적 논란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김창수 원장이 그동안 남북관계 계속 해오셨는데 그러니까 김종대 의원님 말씀 굉장히 잘 하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방위 비분담 이것만이 아니다. 트럼프의 돈은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만약에 방위비 분담금이 트럼프 입장에서 아까우면은 트럼프는 그거 그냥 끈값이에요. 지 호주머니에서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방위 뭐 9천억 원이 넘어간 방위비 분담액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실제로 그거는 하나의 상징적인 거죠. 미국이 어려운데 네. 우리가 한국에게 미국을 주둔시키면서 돈을 이만큼 내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트럼프는 백인 저소득층, 저학력층에게 네. 보여주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언어와 트럼프의 문법은 초등학교 내지 중학교 1학년 수준으로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김종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방위 분담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트럼프의 지지층들은 어려워가지고 뭔 말인지 못 알아먹고 6개월 방위를 미국이 또 해줘야 된다는 건가 이렇게 또 착각할 수가 있어요. 방위제도 폐지된 지가 언젠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자기의 지지층들에게 호소를 하기 위해서 방위 비분담이다 하고 말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김정대 의원님 잘 지적해 주셨다 보고 근데 여기서 실제로 이제 그것 때문에 저는 올게 드디어 이제 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미국에게 의존해가지고 네. 우리 어떤 방위를 의존해오면서 미국 아니면은 뭐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야말로 이제 사대주의적인 그런 방식으로 미국 바짓가랭이를 붙잡고 늘어졌던 이런 우리의 안보 체제에 있어서의 대전환이 그 한미 동맹의 구조적 대전환이라는 게 드디어 이제 오고야 말았다. 준비 없이 우리가 있다가 미국만 바라보고 있다가 네. 드디어 우리에게 이제 그런 상황이 닥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 있어서의 이제 뭐 주한미군의 문제라든가 또는 예를 들어본다면은 어떤 확장 억제 전략의 문제라든가 뭐 이런 한미 동맹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미국의 이익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 미국의 경제를 살리고 미국의 백인 중산층들의 삶의 질을 좋게 해주는데 어떤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판단할 겁니다. 정통적인 동맹의 가치 이걸 가지고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에 있어서의 큰 변화가 올 거라고 보는데요. 여기서 이제 김정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이제 핵무장론자들은 네. 이게 자주국방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드디어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핵무장을 하는 것은 트럼프가 그거야 또 미국의 저학력층들에게 어떤 상징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그래 그렇지는 한국이 방위 분담 안 하려면은 너희들이 그냥 핵무장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 미국의 정책이 한국을 핵무장하게 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리 됐을 경우에는 전후의 세계 질서를 유지해온 이 NPT 체제 자체가 근본적으로 허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거를 잘못 읽고 네. 새누리당 의원들이 우리가 드디어 핵무장하자 이렇게 나간다면은 네. 그것은 김종대 의원이 막아야죠. 그렇죠. 아니 김종대 의원이 막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80%가 넘는 분들이 고학력이에요. 대학을 다 맞아요. 이제 졸업했기 때문에 자주국방 쪽으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우선 전시작전권 문제 니네 가져가. 그런 목소리도 나올 겁니다. 네. 아무래도 전시작전권 문제는 그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에 럼스펠드 스스로가 네. 더 이상 한국 방위를 떠나지 않겠다는 논리에서 빨리 가져가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 어떤 사고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 다음에 전시작전권에서 이제 그 한국 방위의 한국화 즉 한국이 자체적으로 방위력을 떠안는 문제 이런 것과 더불어서 또 어쩌면은 네. 이러면서도 안보에 좀 부담이 남아 있다면 미국이 네. 북한하고 직접 통해버리는. 예. 아, 그래서 국민의 그냥 햄버거 먹어버리자. 햄버거 먹어버리자. 예, 이렇게 하면서 네. 아시아에서 안보 부담의 근원을 또 없애는 쪽으로 급선회할 수도 있다. 내통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을 보면서 매우 실용적으로 접근하겠다는 게 트럼프 진영의 사고 방식이에요. 여긴 네. 이데올로기가 없어요. 트럼프는 이데올로기가 없어. 네, 예. 네. 오로지 네. 저기 빨리 처리하고 집에 가서 자빠져 자야지. 김치찌개 끓여 먹고 자빠져 자야지. 내가 왜 저 동네 가서 피곤하게 돌아다녀. 빨리빨리 처리하고 와. 그 방식은 어떻게 되든 간에. 그리고 더 이상 신경 좀 안 쓰게 해줘. 예. 뭐 이런 사고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기업가 형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돈이 돼? 안 돼? 왜 해? 집에 가서 텔레비 보면서 맥주에 감자칩? 미국 사람들 좋아하는 그런 거나 먹지. 그리고 최순실 뉴스나 먹어. 뉴스나 먹어. 아, 요즘은 다 팝콘 먹으면서 중학생들이 네. 최순실 뉴스 봐요. 그런데 그 정치에 관심 없던 애들이 요즘 중고생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라는 것도 이제 처음 알았어. 어떤 애들 저 40%가 네.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부인인 줄 알고 있더라고. 그러던 아이들이. 예. 그러던 아이들이 요즘 팝콘 먹으면서 보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12월 17일이 수능일입니다. 제가 확신을 하는데 올해 수능 시험 고3들이 박근혜 때문에 시험 망쳤다고 이를 갈고 있어요. 성적 안 나온다고. 네. 그리고 19일 날 민중총 걸기 집회에 네. 고3이 10만 명이 쏟아져 나온다는 소문이 바다해 지금. 그날이 박근혜 하얀 날이 되는 게 아주 적절해 보여요. 그렇구나. 고3이. 예. 옛날에는 중3이 막 셌는데 이제는 고3이 그런다. 이 고3이 네. 폭발하는 시기가 12월 19일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죠. 북미 실용적 접근. 이런 가운데서 트럼프는 네. 김정은하고 트럼프를 친다. 게임 트럼프를 친다. 트럼프를 친다. 이래서 재밌는 게임으로 하고 즐기는 상대로 이 김정은을 갖다가 그리고 둘 다 체중이 비슷해. 체급이 같아. 동급이야. 트럼프한테는 막 그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네. 원래 보통 사람들한테는 막 외모 이런 거 가져가면 비하가 인격 안 되는데. 인격 비하가 되는데 자기가 먼저 그렇게 그럼 하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그래서 거기는 비하할 인격이 없어. 그래서 이 헤비급 같은 체급이 링 위에 서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러면서 트럼프를 친다. 트럼프를 친다. 이게 원카드는 이제 안 돼? 원카드도 돼.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가운데서 이렇게 어떤 변화의 조짐을 한쪽으로 만들어 놓고 네. 한국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될 것이다. 이게 제 예상입니다. 그렇군요. 김창수 선장님. 예, 이제 미국의 몇 년 사이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양극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굉장히 극단화돼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들과 트럼프를 반대하는 세력들로 이제 극단화되어 가고 있고요. 심지어 이제 미국의 트위터 이렇게 보면은 트럼프 투표 하는 걸로 해서 트위터 샤프 마크 네. 뭐라고 하죠? 우리나라도 하는데 미국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박근혜는 그런데 최순실은 하는 것처럼 이제 트럼프 투표 그거를 딱 찍어 가면 이제 트위터에 여성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그러면 미국 백인들은 그럼 우리를 하나의 어떤 정치적 파트너로서 이제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여성들의 반발. 예, 트럼프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양극화가 된다는 거죠. 이제 남성과 여성의 네, 어떤 네. 성적인 차이에서도 양극화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서 양극화가 이슬람 되고 이런 사람들 있고, 어떻게 하면 좋아할까? 예, 이슬람 이민자들, 네. 그 다음에 이제 중부하고 미국의 서부, 동부의 해안벨트하고의 네, 네. 내륙하고의 양극화 이렇게 많이 양극화가 되고 있는데 결국은 트럼프는 이 양극화되는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지지 기반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김종대 의원이 또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연 이제 북미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러면은 전통적 동맹과 안보의 시각에서 본다면은 핵 개발을 하고 미사일 발사하면서 미국을 위협하고 남북 관계, 미국의 동맹인 한국을 위협하는 북한에 대해서 징벌하는 것, 김정은 저거 뚱뚱하게 생겨가지고 3대 세습한 저게 우리를 위협해 이걸 용서할 수 없어 응징해야 돼 이게 전통적인 미국의 보수적 안보 가치에 입각한 네. 북한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를 지지했던 그 세력들은 이제 마지막에 어떤 그 신문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번에 한번 흔들어 봐.
이렇게 흔들어 봐라는 걸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그 말을 안 했어요. 네. 왜냐하면은 트럼프 같이 막말하는 사람들을 지지한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스스로 부끄러우니까 그리고 창피하잖아요. 창피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이 미국의 체제를 흔든다고 생각하면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종북으로 몰릴까 봐서 그래서 흔들어 봐 이런 말을 내놓고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투표를 앞두고 이번에 한번 흔들어 봐야지 이렇게 해서 신나게 나온 겁니다. 그동안에 이제 숨어 있었던 트럼프 지지자들이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들은 뭔가 이 기성 질서를 한번 흔드는 것들에 대해서 트럼프를 지지할 겁니다. 그럼 트럼프는 앞에 말씀드렸던 전통적인 안보관, 전통적인 동맹관 이런 것보다는 이런 걸 흔들고 그리고 미국에게 뭐가 도움이 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그거를 굳이 이 이름을 지어 본다면은 실리 동맹, 실리 안보. 뭐 동맹도 우리한테 이익이 돼야 되고 그리고 안보도 미국에게 경제적으로 실리가 돼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김종대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요. 만약에 북한이 네. 아주 그 교묘하게 트럼프한테 실리를 준비해가지고 탁 던진다. 예를 들어보면은 실리를 딱 집어 던지면 트럼프는 덜컥 물을 수 있다는 것. 북한이 던진 실리의 카드가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요, 그는 이제 북한에서 지금 순안 공항에서 평양 외곽에 있는 순안 공항에서 평양으로 들어가는 뭐 한 50km가 넘을 겁니다. 네. 거의 공항에 고속도로를 만드는데 외자를 유치해가지고 만들어요. 근데 북한이 그 돈으로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미국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아니 이제 이미 지금 하고 있는 것 네.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외자를 유치해가지고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북한이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고속도로 입구에다가 톨게이트를 만들어가지고 통행료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고속도로 건설 비용을 뽑아가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발상을 확대시켜가지고 똑같이 미국에다가 제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은 그런 식의 이제 북한하고 미국 사이에 일종의 실리 관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네. 우리는 내다봐야 된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중국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사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중국 이제 지금 뭐 트럼프 머릿속에 한국 그 코딱지만한 나라 관심도 없어 후순위로 밀릴 거다. 예, 중국 문제가 워낙 크니까 말이죠. 근데 중국에선 트럼프 인기가 좋아요. 예? 예. 그거는 힐러리에 대한 반감 때문이에요. 힐러리가 이제 그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네. 구상한 당사자로서 남중국해 문제라든가 또 미군의 아시아 태평양으로 기환이라든가 이런 중국을 자극하는 주 공격수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 힐러리가 그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저기 조금 트럼프는 다르지 않겠냐. 이래서 것 같다는 생각. 최근 여론조사에서 54%가 트럼프의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이것도 이상현상이에요, 사실은. 그랬대요. 부패하고 사악한 여자보다 멍청한 뚱보가 낫다. 이거 참 이게 미안하다. 국제적으로 기망신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게 도대체 무슨 선거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역사상 가장 추악한 선거래요. 역사상 가장 추악한 선거죠. 그리고 자꾸 우리가 지금 무엇을 전망하고자 하고 있습니다만은 트럼프 본인도 자기 생각을 모르는데 내가 그 사람 생각을 어떻게 알아? 솔직히 말해서. 까놓고 말해서 미안해 죽겠어. 트럼프는 외교안보 참모 조언을 안 들어요. 항상 외교안보 참모들보다는 그건 내가 잘 알아 하고 조언 자체를 안 듣고 대선을 치렀다고. MB 스타일이네. MB하고 허경영 합쳐놓은 것 같아. 트럼프는. 그렇죠. 그래 조지 슐츠라고 지금 저기 그 안보 참모로 트럼프 진영에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뭐 얼굴 한번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참모들 조언을 안 듣고 지금까지 다 이런 말들을 내뱉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기고 자기가 자기 생각도 모르는데 내가 그 사람 생각을 얘기한다는 건 참 어불성설이죠. 네. 다만 고립주의 행태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특징들 무언가 저 대외 정책에 있어서 사려 깊지 못하고 그래서 충동적인 결정을 많이 하겠지만 그 결정이 또 의외로 좋은 결과를 빚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김정은하고 진짜 트럼프 친다든가 이런 것이죠. 맞아. 햄버거 먹으면서 트럼프 치고. 그렇죠. 북미 관계가 갑자기 급진전되는데 우리는 다 뭐라 그래야 돼? 예? 어쨌든 게 지붕 쳐다보는 식이 된다. 예. 오바마 보십시오. 담대한 희망이라 그랬지만 답답한 희망이 됐잖아요. 8년간. 이건 또 너무 일관성이 있고 너무 기다리고 하다가 시간 다 갔잖아요. 설명이 안 되면은 행동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일종의 국제 관계가 마술의 영역이 된 겁니다. 이게 논리의 영역이 아니라 무언가 충동적인 아주 복잡계가 형성이 돼 가지고 이 상황에서 이제 빚어지는 결과를 보면 정신 바싹 차려야 됩니다. 단지 우리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자리에 아직 눌러앉고 있다는 이게 아마 외교안보에서 굉장한 취약성으로 계속 작용할 거라는 거. 이 점이 이제 우리 국가 운명에 있어서 매우 우리한테는 불리한 대목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좀 여기 빨리 정리를 해줘야 한국 정치 구도가 국정이 안정화되고 빨리 정리를 해줘야 지금 뭐 경제 불안, 안보 불안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여기 지금 그 계속 눌러 앉아 계시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애매한 상황으로 계속 가는 거 아니냐. 빨리 좀 여기 좀 정리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돼요? 국정 안정을 얘기하면 총리를 뽑아달라 그랬는데 국정 안정의 불안은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그 불안정의 원인이자 결과예요. 그런데 총리를 뽑아달라는 걸 갖고 자꾸 이렇게 사태를 호도하시면 안 돼. 자신이 불안이에요. 본인 스스로가. 그 존재 자체가 불안이에요. 뭐 그거는 우주의 불안이에요. 온 우주의 불안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정국 안정은 본인의 그 기득권을 빨리 내려놓으시는 거. 이거야말로 안정화로 가는 첫 수순이다. 그래서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총리를 뽑아달라 그러지 마시고 본인이 거취를 결정하시면 된다. 빨리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예, 저도 그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의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따르게 결단할 것 같아요. 어떻게요? 이 트럼프가 생기고 외교가 불안해지니까 내가 계속 있어야겠다 이렇게 결단할 것 같아. 국민의 뜻을 정반대로 했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아까 김종대 의원 뭐라고 하셨죠? 중국이 내심 환영한다 그러셨나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가장 환영하는 나라는 러시아죠. 이제 푸틴이 가장 환영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지금 신냉전이라고 할 정도로 크림미아 반도 사태 이후에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푸틴하고 트럼프하고는 굉장히 둘이 서로 내통을 많이 해왔어요. 둘이 친한 관계인데 이미 러시아에서는 그 러시아의 전통적인 인형 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세계 지도자들을 얼굴을 새기는 이미 그걸 이미 새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 트럼프로. 러시아는 대놓고 이제 웃겠죠. 그리고 중국은 이제 속으로 웃으면서 표정 관리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북한도 이것 봐라 하면서 우리가 이제 뭐 만에 하나의 그런 트럼프의 어떤 돌출적 외교에 의해 가지고 트럼프 치면 김정은하고 트럼프 치면서 만날 줄 모른다는 그런 어떤 예상도 해봤는데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북한도 내심 기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일본이 지금 호떡지게 불났을 텐데 그런데 일본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요 푸틴을 지금 불러가지고 12월 달에 동경으로 좀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지금 우리가 원래 철도 연결시켜서 대륙으로 가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러시아 천연가스 가져가야 되는데 일본이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동북아시아에서 섬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일본도 이제 아시아 대륙하고 연결되는 거고요. 그런 상황으로 해서 일본은 이제 그동안에 아베 정부 아니 오바마 정부가 러시아하고의 신냉전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도 러시아하고 어떻게 뒷거래를 해볼까 막 생각했는데 이제 일본은 안심하고 러시아하고 관계에서 해나갈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김정두 의원이 했던 그런 불안감, FTA라든가 TPP라든가 또는 미일 동맹 속에서의 일본의 지위가 보장받았던 것들이 불안해질 수도 있는 점도 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하고 관계를 안심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 국가들이 전부 다 이번에 트럼프가 된 걸 가지고 자신들의 외교적인 호재로 이걸 좀 삼아나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한미동맹에 있어서 구조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마침내 올 것이 오고야만 이런 상황이 되고 이럴 때일수록 이제 우리는 외교와 국방과 이 안보에 있어서의 종합적인 어떤 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볼 때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항상 자기가 컨트롤 타워가 아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래서 빨리 컨트롤 타워를 안정시키는 게 필요한 거죠. 예, 빨리 그 내부가 좀 정리가 돼야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바일 것 같아요. 이게 빨리 좀 정리가 돼야지 언제까지 이래. 이럴 수는 없다. 1년 4개월 웬일이니 그럴 수는 없어.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지배적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트럼프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 이제 10분밖에 남질 않아가지고 빨리 정리를 해야 돼서 그러니까요.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얘기를 꼭 해야 됩니다.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이거 왜 이렇게 서둘러요? 역시 그 사드 배치 때부터 예정된 수순이자 계산된 행보다. 7월 8일 날 사드 배치 결정이 있었고 8월 2일 날 이제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조창간담회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드디어 노골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한미 간뿐만이 아니라 한미가 다른 다국적 어떤 그 사회 그러니까 새로운 제3국가의 정보 공조가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지스나 패트리어트나 이런 미사일 방어 자산이 사드와 더불어 많이 증강이 되는데 이게 다 다국 간의 정보 공조가 돼야 된다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그 한미일 간에도 미사일 방어에서 공동의 정보 공유 체계와 교전 수칙을 이제는 운영할 수 있는 공동의 교전 수칙을 운영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갈 것이다. 이건 사실 한일 정보보호 협정을 예고한 거나 마찬가지 발언이었어요. 근데 그 다시 한번 브룩스 사령관의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한미일이 같은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된다. 같은 전광판에 그걸 그렇죠. 이제 전문 용어로 COP, Common Operation Picture, 공통 작전 상황도라고 하는 건데 같은 데이터를 같은 시간에 같은 목적으로 전광판에 같이 공유해야 된다. 이거 아니면 미사일 방어 안 된다. 그런데 한미 간엔 잘 되고 미일 간엔 잘 되는데 한일 간에 너무 안 된다. 이걸 이제 보완하자는 얘기고요. 그런 다음에 이것은 공동의 교전 수칙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즉 혼자 작전하는 것이 아니라 미사일 방어를 같이 하는 것이다. 이제 정보의 공조가 작전의 공조로 간다 이 얘기고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로 끝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삼국이 이제 미사일 방어에 대한 공동 작전을 수행할 때 이제 단일 지휘관이 이제 강조되는 순서가 남아 있는 겁니다. 단일 지휘관. 이게 뭔 얘기냐? 주일미군 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 태평양 사령관, 뭐 한국의 합참의장이 모여서 화상회의하고 있을게요? 미사일이 날아가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데? 이게 완행열차예요? 네가 쏠래 내가 쏠래 이거 역할 분담할까요? 이게 아니라 원 커맨더가 이걸 통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드에 대한 그 통제도 아마 미 본토에서 할 것 같아요. 그 직접 교전 명령을 하달할 수 있는 이런 걸로 가는 겁니다. 이게 급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직선상에 놓인 사안들이에요. 처음에 위안부 문제 합의로 판 고르고 두 번째 사드 배치로 이제 접착제가 이제 해서 묶고 세 번째 한일 정보보호 협정으로 이제는 드디어 건물이 쓰는 겁니다. 이게 정보 공유 체계가 마지막에 작전의 이제 공조 단일 지휘 체계로 가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주권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게 뭐 저기 우주에게 물어봐야 돼? 트럼프한테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MD 체제 구축을 위한 한미일 정보 교류 체제가 완성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협정은 정보 교류,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공유된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보호하는 것이 이 협정의 목적입니다. 그러면은 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하면은, 안전하게 보호하면은 그 틀에 의해 가지고 정보 교류를 안심해서 할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보안이 잘 되면은 안심하고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는 이런 건데요. 이게 이제 바로 MD 체제 구축으로 나가는 거고, MD는 한국의 사드 미사일의 그 레이더 체제는 그 자동으로 미국 본토와 연결이 돼 있고, 일본에 배치되어 있는 사드 레이더하고도 자동으로 다 연결이 돼서 동시간에 작동되는 것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군이 확보한 한국군의 사드 레이더가 아닌 한국군이 확보한 레이더 체계를 통해서 확보한 정보까지 한미일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 속으로 이제 포함시키는 그런 건데요. 제가 볼 때 이제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과연 그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의
뭐 어떤 득이 뭐가 있느냐? 저는 득보다는 실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는 일본 자위대에게 날개를 하나 더 달아주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작년에 이 팟캐스트 시간에서도 네. 김정도 의원이랑 여러 번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자위대는 이제 그 미국의 어떤 하이 파트너가 돼가지고 글로벌한 차원에서 네. 자위대의 활동 반경이 넓어졌다. 네. 그건 뭐 여러 차례 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일본 스스로 한국의 영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적 기지를 공격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공공연하게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일본 자위대가 한국이 확보한 정보의 어떤 공유를 통해 가지고 동북아시아에서 일본 자위대의 보다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일본이 만약에 90%의 정보를 가지고 있고 네. 한국과의 정보 교류를 통해 가지고 10%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네. 한국이 10%의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일본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가치를 그만큼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지금 댓글창에 불이 나고 있습니다. 구한말 상황 같네요. 군사 식민지가 되는 겁니까? 아, 조국의 운명이요. 이런 글들을 지금 올리고 계십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 혼돈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국내 정치 상황도 그렇고 국제 정치, 국제 질서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두 분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짧게 부탁드립니다. 이제 가셔야 돼, 회의하러. 예, 회의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싹 차리고 우리 시민들이 촛불의 힘으로 일단 어둠을 내몰고 우리가 또 이제 이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너무 우리가 쫄 때가 아니라 거 말씀드립니다. 쫄지 마. 미국의 백인들의 그 불안 심리가 경제 위기를 통해서 가중되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그래서 선택한 거죠. 미국의 어떤 질서와 제도에서 트럼프를 선택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런 어떤 경제 문제라든가 또는 어떤 불안감이라든가 어떤 이런 문제가 다 합쳐가지고 하나의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본이 된다는 거죠. 안보가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현재 미국보다도 더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길은 사실은 답은 분명합니다. 답은 1단계는 박근혜 대통령이 빨리 결단해라. 2단계는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줘야죠. 거리에서 네. 우리가 도와줘야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뭐 새 정부를 세워야죠. 100만 촛불로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드리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